24권 5장 현실이 된 공상과학소설. 안녕 친구들! 과학자는 어떻게 일할까의 마지막 이야기, 현실이 된 공상과학소설을 만나볼 차례예요. 상상력이 중요한 문학과 실험이 중요한 과학은 참 안 어울릴 것 같죠? 하지만 둘은 의외로 잘 어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잣대이기도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교과과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볼게요. 공상과학소설과 과학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초등 5학년 과학의 태양계와 별, 초등 6학년 과학의 연소와 소화, 그리고 중등 1학년 사회의 일상생활과 법, 중등 3학년 국어의 문학과 사회 단원과 연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지 않으면 창조도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시리즈의 20권 어떻게 굴려볼까의 2장에 소개된 바퀴의 발명이 없었다면 인류는 아직도 석기시대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인류 문명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바퀴는 상상력이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간이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과 완전히 다른 진화의 길을 걷게 한 것도 상상력이에요. 어떻게 사냥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창과 화살, 낚싯대 등이 모두 상상력의 결과물이죠. 이런 상상력을 과학 분야에 집중하고 발전된 기술을 배경으로 삼아서 미래의 세상을 그려내는 문학 작품이 공상과학 소설이에요. 공상과학 소설의 내용이 시대를 앞서가기 때문에 빚어진 웃지 못할 사건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죠. 1944년에 미국의 연방수사국인 FBI가 난데없이 작은 잡지사를 습격한 사건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잡지에 실린 소설의 내용 중에 원자폭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의 원자폭탄은 비밀리에 개발 중이었는데 소설에 그런 내용이 실렸으니 국가 기밀이 누설되었다고 여긴 거죠. 그 내용은 작가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과학책의 내용을 참고하고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서 만든 것이었죠. 그런데 우연히도 나라에서 비밀리에 개발하던 원자폭탄과 일치했던 거예요. 사실 원자폭탄에 대한 내용을 다룬 소설은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고 해요.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있었어요. 다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활용할 방법은 아직 연구하던 때였죠. 하지만 과학과 달리 문학의 상상력에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러니 문학 작가들은 원자력을 소재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과학자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945년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리고 1950년대부터는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상상력보다는 실험 결과나 이론적 근거를 중요시하는 과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에는 3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면 숨을 못 쉴 것이라고 하기도 했죠.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기 직전에는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는 하늘을 날 수 없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다 라이트 형제 비행기가 등장하자 한 명 이상은 못 태울 것이라고도 했죠. 1950년까지만 해도 우주 여행은 허튼 소리라고 했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공상과학 소설가들은 꾸준히 우주 여행을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1957년에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가 발사되어 성공적인 우주비행을 했죠. 수많은 로켓 과학자들이 어린 시절에 공상과학 소설을 읽으며 우주 여행에 대한 꿈을 키웠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한 결과였어요. 와우! 이 밖에도 1970년대 공상과학 소설에 자주 등장하던 복제인간 이야기는 1996년에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면서 현실이 되었어요. 지금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을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장기는 거의 실현 단계까지 와 있어요. 로봇 청소기처럼 인간의 노동을 로봇이 대신하는 것은 이제 당연시하고 있죠. 이런 세상도 1930년대에 등장한 공상과학 소설가 중 한 사람, 아이작 아시모프의 작품인 아이로봇이나 바이센테니얼맨에는 이미 등장했던 이야기예요. 공상과학 소설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순 없지만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 자유로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미래를 내다보는 작가들의 문학 작품이 없었다면 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이 그런 꿈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친구 여러분 중에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래에 지구가 황폐해져서 먼 우주로 인류를 대피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블랙홀을 통과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이 영화를 본 사람 중에 블랙홀을 연구하겠다는 꿈을 키우는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아싸! 여러분, 상상력이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잘 아셨죠? 그리고 과학적 상상력의 보물창고는 공상과학 소설이었다는 점도 함께 알았죠. 이번에는 문학가 중에서도 오늘날의 과학기술을 누구보다도 일찍 그리고 더 많이 상상하고 작품을 썼던 작가를 만나볼게요. 그는 1800년대에 살았던 프랑스 문학가 줄 베른이에요. 그는 어린 시절에 로빈슨 크루소 같은 모험소설을 즐겨 읽었어요. 로빈슨 크루소는 영국 작가 다니엘 디포의 작품인데 주인공이 모험에 나섰다가 배가 난파되어 무인도에서 28년 동안 살다가 돌아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인지 줄 베른은 11살 때부터 가출 소동을 일으켰죠. 사촌 누나에게 줄 산호 목걸이를 구한다며 인도로 가는 배에 몰래 올라탔다가 들켜서 붙잡혀 오기도 했거든요. 이 사건이 있은 후 줄 베른은 앞으로는 꿈속에서만 여행을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맹세했어요. 하지만 모험을 향한 그의 상상력은 억누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의 가문은 대대로 변호사를 지낸 명문가였기 때문에 그도 법과대학에 입학했어요. 하지만 법 공부는 적성에 맞지 않았죠.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던 문학 살롱을 드나들며 문학가들과 교류하고 연극을 공연하는 극장에서 일하면서 글 쓰는 연습을 했어요. 그가 30살이 되던 1858년에 유명한 사진작가가 열기구를 타고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사진을 찍는데 성공했어요. 이에 자극을 받은 줄 베른은 기구를 타고 5주일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열기구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며 여행한다는 내용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리고 이어서 내놓는 책마다 줄줄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공상과학 소설, SF의 선구자로 평가돼요. 그의 작품 몇 개만 골라보아도 얼마나 대단한 작가인지 알 수 있죠. 15소년 표류기, 80일간의 세계 일주, 지구에서 달까지, 지구 속 여행, 해저 이말리 등 모두 전 세계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들이에요. 그의 소설이 놀라운 이유는 그 속에 등장하는 상상의 기술들이 모두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경우 대포를 이용해서 달까지 우주여행을 하는 이야기인데 책이 나온 지 200년이 지난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죠. 그 외에도 그의 작품 속에는 잠수함, 입체 영상, 해상도시, 텔레비전, 투명인간 같은 개념들이 최초로 등장해요. 대부분이 20세기에 와서야 실현된 것들이죠. 250여 년 전에 줄 베른이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다면, 또 상상만 하고 문학작품으로 내놓지 않았다면 그런 기술들이 오늘날 등장했을까요? 과거의 상상이 오늘날 현실이 되었듯이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면 미래는 현실이 될 거예요. 아싸! 이제 과학자는 어떻게 일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에요. 과학은 미술과 문학 같은 다른 분야와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성과를 내요. 여러분도 과학자를 꿈꾼다면 다른 분야를 함께 생각하고 탐구하는 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도록 해요. 오케이! 24권 과학자는 어떻게 일할까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책으로 또 만나요. 안녕!